자, 한능검 대한민국 넘버원 한국사 교수 오태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전 시간까지는 갑신정변 얘기를 해드렸죠. 우리가 갑신정변에서 꼭 기억해야 할 키 포인트 마무리 하면서 리뷰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갑신정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청일 대립이었다. 그래서 청국 군대의 철수와 일본 군대 공사의 지원 약속이 배경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시작은 우정국 개국 축하연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 혁신정강안 14조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정, 그 다음 뭐예요? 혁신이죠. 그래서 우정국 혁신정강안 14개조. 근데 3일 천하로 그만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갑신정변하면 우정국 개국 축하연. 그런데 혁신정강안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14조나 되고요. 그리고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갑신정변 끝이에요. 물론 혁신정강안 요 이후에 3일 천하 끝나고 청나라가 전신주를 설치했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배경이라 볼 수가 있죠. 일단 이렇게 하나 끝내고요. 그 다음에 혁신정강안 14조를 일단 기억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근현대사 공부하는 게 어려운 내용이 14개를 어떻게 외우냐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14개조 개혁정강에서 1, 2, 3, 4, 5, 6, 7에서 제가 7개만 저기 써 놓았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우정국 개국 축하연 자체가 반청 독립이었다 보니까, 일단, 반청 독립, 요걸 이제 표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청 독립이 일단 목표였고, 두 번째는 입헌 군주제를 실시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유사하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헌 군주란 헌법을 만들고 이런 얘기죠. 헌법을 통해서 군주권을 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존재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왕권을 약화시키고 헌법을 중심으로 통치하고자 했다는 것. 그다음 바로 인민평등. 그래서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는 평등권 제정,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갑신정변의 큰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이 7개의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제일 먼저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라고 써있죠? 그럼 여기다 쓸까요? 청나라로부터 조공을 하지 않는다. 청나라에 조공하지 않는다. 두 번째,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한다 해서 평등 내용이 들어가 있죠? 평등. 그다음 세 번째가 내시부 규장각 등의 왕의 근시기구를 폐지하고 입헌 군주제 입각한 내각제를 실시한다. 그래서 내시부와 규장각을 폐지한다. 그 내시부는 왕을 옆에서 시중드는 사람들을 말했죠. 그래서 내시부를 폐지한다. 규장각은 정조가 만든 것인데 왕권 강화 기구로서 이 시기 때 이 시기까지 규장각이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규장각은 당시 민씨 정권의 등용문으로 활용됐을 뿐 실제로 전혀 인재를 등용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규장각을 폐지한다라고 한 것은 민씨 정권의 등용문을 아예 차단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또 그 밖에 왕실로 들어가던 재정을 상납하던 해상궁국, 이 해상궁국은 보부상들이 만든 집단이다. 그래서 외국 상인들의 상권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 속에서 조선 상인의 상권 수운동을 바로 앞 페이지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1883년에 특권적 상업활동을 영위하던 보부상 중심의 해상공국을 폐지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또 모든 국가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는 왕실에서 재정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맥락이죠. 그래서 호조에서의 무조건 재정을 담당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끝으로 지조법을 개혁한다라고 했거든요. 요거는 일본에서 시행하던 그 세금 운영 방식으로 그 이전까지는 이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토지 가격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걸 이제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토지 가격의 약 1.3%를 세금으로 내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세금 제도의 하나가 바로 지조법이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혁신정강 14개조의 핵심 가운데 그 큰 외교적으로는 반청 독립해서 조공을 폐지한다. 그래서 조공을 폐지한다. 그다음에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한다 해서 그다음 내시부 폐지,
규장각 폐지, 해상공국 폐지, 호조로의 제정회로나 지주법 개혁. 그래서 공평 내기 해야지로 외운다. 공평 내기 해야지. 공평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기를 한번 해야지. 그래서 공평 내기 해야지. 공평 내규 해호지. 이게 갑신정변에서 내세웠던 혁신정강 14개조의 핵심이고 맥락은 이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천하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청나라가 결국 진압을 해버리게 됐다고 거기 표 자 써놨죠. 청나라의 진압으로 결국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고 갑신정변을 주도하던 세력들은 일본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일본으로 망명한 이후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면서 이 청나라를 오히려 견제하겠다고 조러 밀약 러시아를 끌어들였다가 그만 영국의 거문도 점령을 허용하고 말았죠. 그래서 요 흐름인데요. 그래서 이 갑신정변 이후에 한성조약 체결, 그 다음 마무리가 이제 텐진조약이거든요. 그래서 텐진조약 체결을 통해서 청일 철수가 이룩됩니다. 그래서 한성조약은 조일 간의 조약으로 일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텐진조약은 일청 사이에 있어서의 철수가 이루어지게 된 대신 언젠간 우리 함께 파병할 땐 같이 한다라고 하는 파병의 합의를 한 내용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청나라 내정 간섭을 견제하겠다는 러시아의 밀약, 또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영국의 검도 점령 사건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텐 조약 사이에 러시아, 영국의 밀약설과 검문도 점령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러 영텐이고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중립국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중립국화를 저기 유학을 갔다 온 육일준이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쓰면서 육일준이 중립국화안을 발표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육일준은 우리나라가 마치 그 유럽에도 약소국이 있다. 뭐 그런 오스트리아라던가 불가리아라던가 스위스 등의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약소국이고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지만 중립국임을 잘 유지하면서 결국은 그 독립을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것처럼 1885년 미국에서 유럽 수에즈 운하,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을 거쳐 귀국한 이후 육일준은 서유견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 돌아온 이후에 육일준이 바로 이런 중립국화안을 발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중립국화안은 수용이 되지 못했고 갑신정변 이후에 물론 친청 일변도 외교정책에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 된 친중국 정권은 너무나 친중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외교의 다변화 노력을 시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나라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들을 또 끌어들이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프랑스랑 미국인데 프랑스와 조약을 그래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조약 체결이 좀 늦었던 이유는 프랑스 선교사들을 우리가 살해를 했잖아요. 프랑스 신부님들, 프랑스 천주교 신부님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죠. 다 합치면 한 12명 이상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프랑스와 관계가 너무나 안 좋았는데 이러한 그 영국이라든가 하는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끌어들이게 돼서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했고 또 러시아가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밀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외교적인 다변화 노력을 해야겠다 해서 미국에 대해서 그런 박정양이라는 공사를 최초로 파견하게 됩니다. 83년에는 공사 파견을 할 수가 없어서 보빙사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86년 이후에는 최초로 미국에다가 박정양을 최초의 공사로 파견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외교의 다변화 노력이라 할 수가 있어요. 또 이건 여담이지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이 시기 때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바로 헐버트라는 박사입니다. 그 헐버트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학교를 열었는데 그 학교가 유경공원이라는 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최초의 관립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다 미국인 선생님들입니다. 헐버트, 길모어, 벙커라는 이 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헐버트, 길모어, 벙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또 그 밖에 스크랜턴이라는 미국인 선교사가 와서 최초의 여학교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이화학당입니다. 그러니까 86년에는 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들어오게 됐고
이 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게 학교들이라는 거, 그리고 병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병원 등이 이때 크게 많이 만들어지게 되어요. 이화 여자 대학교, 이화 여자 외국 고등학교 이런 게 다 이때 만들어져요. 그리고 85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세브란스라는 병원이 이제 전신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서울대학교 병원도 이 광해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광해원이 두 개 형태로 발전했는데 하나는 서울대학교 병원이고 하나는 연세대학교 병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다 바로 이때입니다. 이 시기 때에 만들어진 것이고 드디어 86년부터는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하면서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왔던 천주교가 포교와 선교의 자유를 허용받아서 85년 이후부터는 성당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또한 하나의 중요한 특이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이제 또 일이 지나요. 그래서 우정, 혁신, 3.1천하죠. 우정국, 혁신, 정강한 14개조, 3.1천하, 그리고 혁신, 정강한 14조 이후에 청나라와 전신주를 설치했다는 것. 혁신, 정강한 14조에 있는 내용이 공평 내기해야지라고 하는 7글자로 외우라는 거. 그리고 한러 영텐중, 한성조약, 러시아와의 밀약, 영국의 거문도 점령, 텐진조약, 그리고 중립국환. 이게 바로 6.1준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우정, 혁신, 3.1천하, 우정, 혁신, 3.1천하, 그리고 공평, 내규, 해호지, 한러, 영텐중 이렇게 일단 정리하시면 갑수정변에 대한 내용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연대를 바꿔서 1890년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1894년이고 1894년은 갑오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오년에 있었던 내용은 되게 복잡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갑오개혁 동학농민운동부터 그래서 95, 96페이지 이르기까지 내용 가운데에서 이 갑오년에 있었던 내용을 잘 정리를 해야겠구나. 그럼 1894년은 갑오년이고 1895년은 을미년이고 1896년은 병신년이거든요. 그래서 갑오 다음이 95년은 을미년, 96년은 병신년이거든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동학농민운동 병사들, 그 농민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도 있대요.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대도 가보세 이랬대요. 가보세, 가보세, 갑오년에 시작했고, 을미적, 을미적, 을미년에도 계속되고 있었고, 병신대도 가보세, 병신년까지 가보세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갑오년, 을미년, 병신년. 머릿속에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대도 가보세. 이게 동학농민운동 세력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그 갑오년에 있어서의 특징은 동학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터지자 텐진조약에서 일본과 청나라 군대가 철수했지만 조선에서 변란이 생겼을 땐 동시에 파병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동학이라는 게 변란이란 말이에요. 변란이 발생하니까 이 변란 과정에서 중국인과 일본인들을 보호한다라는 구실로 청일 군대가 파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일 군대가 파병을 하면서 청일 전쟁이 터졌고, 청일 전쟁이 터지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갑오개혁이 시행됐던 것입니다. 갑오개혁은 1차, 2차 갑오개혁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과 2를 구분하라. 요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있어서의 한능검의 주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그래서 요거는 어떤 그래프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동학 파트입니다. 동학 농민운동 순서는요. 동학 농민운동이 전개했던 1894년은 어느 날 갑자기 뿅 등장한 게 아니고 그 배경이 있어요. 배경은 농민들에 대한 계속된 수탈과 농민들에 있어서의 그 울분 이런 게 이제 터졌다는 것이고, 또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죠. 동학을 처음 만든 사람이 최제우스였죠. 최제우스 다음 2대가 최시형이었고, 그 최제우에 대한 원한을, 즉 억울한 죽음을 누명을 벗겨달라는 이 필제에 난 있기도 했다. 그래서 최제우, 교조, 2대 최시형, 그 다음 이 필제의 난까지, 그죠? 그래서 제우스라고 했으니까 최제우스,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라고 얘기했던 동학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최제우의 억울한 죽음, 억울하다. 그래서 교조 최제우의 억울한 죽음을
누명을 벗겨달라. 그게 이필제의 난으로 일어났기도 했지만 실패했고 그 이후에도 동학 교도들의 교조 신원 운동이랍니다. 신원이라는 건 명예회복이에요. 요즘 우리 과거사 청산 이런 거 많이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과거사의 발목이 지금 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억울한 최저우의 교조의 죽음을 누명을 벗겨달라. 이게 교조 신원 운동입니다. 그 교조 신원 운동을 전개했던 곳이 전라북도 완산주입니다. 앞으로 동학농민운동의 중심지는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도 전체가 아니라 전라북도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중심 도시가 삼내가 어디냐면 완주거든요. 전라북도 완주 삼내역 집회가 일어나기도 했다. 그래서 교조 신원운동의 차원에서 종교적 단계로 일어났던 게 바로 삼내 집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1번인데 이건 동학농민운동 전이거든요.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을 뭘 말하느냐? 단순한 종교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누명을 벗겨달라는 명예회복 운동이 아니라 동학농민운동이란 동학농민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투가 있어야 돼요, 전투가. 근데 이때는 전투가 없는 거죠, 교조신원운동은. 그래서 삼내 집회가 하나의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이 된다. 동학교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배경은 당연히 지방관들에 대한 지방관들의 농민 수탈. 이것이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동학농민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동학농민운동이란 동학의 교조인 교조, 제1대 교조 최저우의 억울한 죽음을 명예를 회복해달라. 삼내 집회. 그 다음 동학농민이 된 이유는 농민들에 대한 수탈이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학에다가 농민들이 대거 가담하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동학교도들은 소수였고 농민들이 다수였대요. 그러니까 동학이 아닌 농민들이 다수였으니까 이게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게 맞냐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시작은 종교적인 단계였지만 나중에 정치운동 단계로 번졌기 때문에 그 시작을 보여주는 게 동학에서 시작해서 농민까지 번졌다 해서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참여했던 사람들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의 교도들이 동학교인들이 적고 동학교가 아닌 사람들이 결국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걸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부르지 말고 가보년 농민전쟁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시각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명칭에 있어서의 확정은 진행 중입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선 시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작은 교조신원운동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동학에서 시작을 하고 일반 농민에게 번졌다 해서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지 않느냐. 근데 이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고, 운동이라는 건 무브먼트잖아요. 근데 이게 전쟁이었어요. 전쟁 형태였단 말이에요. 밀란 형태. 그러니까 이걸 동학농민 전쟁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방귀 끼면 똥 산다고 이제 슬슬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내라는 전라북도 완주에서 교조 신원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거기 삼내 집회, 이게 시작이죠. 이게 1번이고.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농민들에 대한, 이게 1번이라면 배경이 이제 2번이 농민들에 대한 수탈을 자행하던 게 누구냐? 고부 지역인데, 이 고부가 어디냐면요. 고부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의 문제인데, 지금 고부라고 하면, 여러분 삼내 어딘지 아세요? 삼내? 모르죠. 고부 어딘지 아세요? 모르죠. 또 뒤에 가면 무장, 백산봉기 이렇게 나와요. 무장이 어딘지 아세요? 백산 어딘지 아세요? 황토현, 황룡천 어딘지 모르죠. 우금치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 이름 지명을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삼례가 전라북도 완주예요.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학에서 이제 밀란 형태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이 제목을 이렇게 본다면 시작 1기 고부 지역의 고부. 고부가 어디냐면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정읍. 그래서 이것은 정읍 고부면이다. 정읍시 고부면인데 면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배경인 거고, 1기입니다. 고부 밀란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기가 나와요. 2기. 이게 뭐냐면은 무장. 그 다음 백산봉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장에선 무장포고라고 하고, 백산은 백산봉기라고 해요. 그래서 무장포고문 백산봉기라고 하는데, 무장은 전라북도 고창을 말합니다. 고창군. 전라북도 고창군을 말하고요. 백산이라고 하는 것도 면단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냐면은 김제예요. 김제. 그럼 정읍시, 고창군, 김제시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정읍, 고창, 김제 같은 데에서 이런 고창 무장에서의 포고문, 김제, 백산면에서의 봉기 등이 있고, 본격적인 전투는 백산봉기 이후에
있던 중요한 전투 등이 바로 거기 보면 황토현 전투라고 보이시죠? 예. 황토현 전투,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전투인데 이 황토현 전투는 동학농민운동 세력과 정부 군대가 처음으로 전투를 벌인 거예요. 이게 황토현 전투고, 황토현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정읍이에요. 그래서 정읍 황토현 전투라고 하고, 이 전투에서 농민이 이겼겠죠? 그래서 황룡촌으로 이동을 합니다. 황룡촌 전투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의 전라남도까지 이제 확산되는 분위기거든요. 전라남도 장성입니다. 그 백양사 가는 길에 있어요. 광주광역시 진입하기 전에 장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뭐가 차이냐면 요거는 지방 군대와 싸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고 요거는 중앙 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거둔 전투를 말해요. 그러면 황토현 전투야 어찌 보면 지방군과 싸운 거니까 지방군이 약하잖아요. 이길 수 있는데 황룡촌 전투는 좀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정부 중앙에서 파견한 경군이에요. 경군은 뭐예요? 최정예 부대인 거예요. 최정예 부대 요즘으로 치면 특전사 이런 거 보낸 거예요. 근데 이걸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농민군대가 일단 황룡촌의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죠. 여기에 농민들의 사기가 얼마나 올라갔을지 알겠죠. 그래서 전라도 일대가 지금 정읍, 고창, 김제, 정읍, 장성 이런 데서 다 승리를 거두니까 전라도의 제1대관문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라북도 조총세지 아닙니까? 그래서 전주성에 무혈 입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전라도 관찰사가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농민군대가 온다는 얘기 듣고 도망가게 돼요. 이 전주성 입성이 4월 27일입니다. 여기까지가 농민들의 아주 절정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3내 집회에서 교조신문 운동을 하던 동학농민운동 세력이 고부 지역에서 밀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 처리가 매끄럽지 않게 된 상황 속에서 무장에서 포고문 발표, 백산 봉기문 발표. 이게 그 유명한 제100산 전봉준 연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르름은 그 본연이 결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는 도탄에 빠진 창생을 구하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내몰고자 함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백산 봉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내몰겠다. 그래서 이 백산 봉기문이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전봉준이. 지방에 있는 소리들, 향리들과 지방 공무원들, 양반들, 몰락한 양반들은 지금 때를 같이 맞춰서 우리와 함께 일어서라. 때를 늦추면 지금 나중에 후회에도 미치지 못하리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이니까 우리와 함께 일어서자.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백산 봉기문이고 그 결과 정부군과의 두 번에 걸친 황황 전투에서 정부군을 황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황토니까 지방군과 싸운 거고 황용이니까 잘 싸우는 용 군대와 싸운 거 이긴 거죠. 토하면 지방군이고 용하면 중앙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전주성에 입성했다. 야, 굉장하죠. 여기까지가 1기 2기인데 그러면 고부 밀란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은 밀란이 일어난 이유는 당연히 농민 수탈 때문이죠. 바로 누구냐면 고부 군수. 요즘으로 치면 정읍시 소속의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이 수탈을 했기 때문이다. 이 조병갑은 반동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조병갑은 동학을 야기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조병갑이가 처벌받지 아니하고 나중에 잠깐 파직당했다가 화려하게 복귀해서 판사로 복귀하거든요. 판사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제시대의 친일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인물이죠. 이 인물이. 제가 봤을 때 한국인들 가운데 최악의 반동 인물이 조병갑이에요. 농민 수탈했죠. 나중에 판사까지 갔죠. 근데 일제시대에 친일파까지 됐죠. 이 나쁜 놈이죠. 조병갑이. 그래서 조병갑의 수탈. 이 과정에서 밀란이 일어났고, 밀란이 일어나니까 정부에선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하는데, 안핵사라는 말은 밀란이 일어났을 때 조사관이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특검 같은 거예요. 특별조사관. 그 조사관 이용태를 보냈는데, 이용태가 오히려 농민들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면서 고부군수 조병갑은 죄가 없음, 혐의 없음, 반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킨 농민들만 잡아 족쳤단 말이지.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알고 제1차 농민전쟁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 농민전쟁을 주도했던 사람 지도자 이름을 바로 전봉준입니다. 전라도 전봉준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전라도니까 전봉준이다. 전봉준. 전라도 전봉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전봉준이 무장포고문과 백산봉기문을 발표하며 총대장에 취임합니다. 전라도 전봉준이라고 외우십시오.
그래서 무장하고 백산에서 봉기했다. 그래서 정부군을 황황 돌려 세운 게 바로 무장하고 난 이후에 백산봉기문, 무장 백산봉기이죠. 그리고 황황 지방군 경군 전주성 입성까지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서 당시 그 황룡천 전투에서 활용되었던 장태라는 거 한번 보실래요? 가로 6m, 세로 1.5m 정도로 만든 집단으로 만든 방어기구로 집단을 두둑이 넣어서 농민군이 굴리면서 진격하여 관군 공격을 막아내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총알을 막기 위한 용도로 막 굴리면서 올라가는 거죠. 7m짜리 1.5m니까 딱 그 뒤에 엄폐해가지고서 굴리면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장태라고 하고, 정읍 황토현과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활용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장태를 활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걸 굴리면서 총알을 막아내면서 올라가면서 군대와 싸워서 이긴 것. 장성 황룡촌 전투까지 황황 전투에서 장태를 활용하였다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3기 이렇게 나오는데 3기가 뭐냐면은 여기다 쓸게요. 전주 화약식이거든요. 전주 화약 그러면요. 요 전주성을 입성하고 난 이후에 농민군을 결국 못 막았잖아요, 정부가. 농민군을 못 막아냈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어쩔 수 없이 화약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화약조약의 내용은 농민과 정부가 서로 화해한다는 거예요. 그 화해하기 위한 조건으로 패정개혁안, 요즘 말로 하면 적폐청산을 말하거든요. 민주당 정부가 맨날 내세우는 게 적폐청산이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적폐청산하는 게 총 12개가 있다. 그래서 패정개혁안 12조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정개혁안 12조 가운데에서 주목되는 건 세 가지 정도인데요. 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와 노비제도를 없앤다와 토지를 평균하여 나눠준다. 그러니까 이 토지제도 개혁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토지를 농민에게 평균 분작한다. 이거는 뭐냐면 무상몰수, 무상분배 같은 공산주의 혁명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농민들이 토지를, 지주 땅을 받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몰수해서 분배해달라라는, 요즘으로 치면은 뭔가 공산주의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공산주의랑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과부에 대한 개가를 허용한다면 여성 평등 느낌이고, 그다음 노비제도를 해방한다니까 신분제도 평등이죠. 그래서 진짜 좀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노비제도를 폐지한다, 토지를 평균 분작한다. 뭐 이거야. 어떻게 보면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 방안인데, 토지 평균 분작은 굉장히 급진적인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 등장했다는 게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시 반발이 심해가지고 일반 농민들도 동학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싫어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양반 지주들은 완전 막 경악하죠. 그래서 이 계급투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게 원한의 역사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원한. 한과 분노와 대립과 갈등의 역사인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진짜 전주 화약을 통해서 이런 토지까지도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조약에 합의했다? 토지 평균 분작을 정부가 합의했다?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시간 끌기에 불과했고, 실제로 정부가 노렸던 건 뭐냐면은 전주 화약은 뻥이었고, 전주 화약이 5월 8일이거든요. 5월 8일인데 뻥이었고 뭐였냐면은 바로 청나라와 일본군 파병을 요청한 겁니다. 물론 일본군 파병 요청한 건 아니지만 청나라 군대가 파병하면 일본군은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됐죠. 왜요? 10년 전에 체결했던 텐진조약 때문이죠. 텐진조약에 따르면 청일 동시 파병이 허용됐기 때문에 청일 파병이 된 거예요. 청나라가 들어온 건 5월 5일이고 일본군이 파병한 건 5월 6일이고 일본군이 2차 파병 증파한 게 5월 9일이니까 청일 군대가 지금 파병했다는 거. 그거는 지금 보시면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들어왔다는 거. 이거는 지금 실제로 정부가 전주 화약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죠? 이거 동학 진압하라고 파병한 거거든요. 청나라 군대가 파병됐고 일본군 덩달아오고. 근데 전주 화약이 체결되면서 농민 군대가 사라져요. 흩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이후에 오히려 일본 군대가 물러가지 않고 일본 군대는 우리 이때 그냥 맘먹고 왔거든요. 청나라 군대는 약 3,000명 정도 오고 일본 군대가 이때 9,000명이 왔으니까 규모가 지금 일본 군대가 곱하기 3배예요. 이거는 갑신정변 당시에 300명밖에 없었던 일본 군대가 그 이상 30배가 되는 병력을 파병했다는 건 이거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뭔가 맘먹고 왔다는 거죠. 뭐예요?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독립시킨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청나라를 조선에서 내몰고 그 자리를 일본이 차지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이 일본이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를 뭔가 장악하러 들어왔는데 중국을 조선에서 내쫓고 지들이 새로운 중이 되려고 왔는데 그러려면은 일단 일본에 대해 저항하는 두 개의 정치 세력을 물리쳐야겠죠. 하나가 뭐예요? 농민들. 또 하나가 뭐예요? 중국 군대거든요. 그래서 한국 농민들과 중국 군대를 물리치려고 일본 군대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동학농민운동 세력이 지금 해산해서 집에 다 갔죠. 그럼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어요? 중국 군대가 했어요. 근데 중국 군대는 어디 있었냐면은 아산에 있었고, 충남 아산, 그 다음에 일본 군대는 서울에 왔거든요. 그래서 일본 군대가 서울에 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조선의 내정 교육을 요구한 거예요. 야, 니네 또 이런 동학농민운동 일어날 것 같다. 니네 내정 교육 해야 돼. 한국, 너 이따위로 해서는 지금 한국 지금 난리 난다. 니네가 난리 난 건 상관없지만,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일본인들도 피해를 입게 돼. 그러니까 내정 교육 해라. 알았냐?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협박이에요. 왜? 거의 10,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지금 서울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거, 우리 정부를. 우리 정부는 일본군 10,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나요? 없거든요. 그럼 10,000명이나 되는 일본 군대가 서울에 지금 와 있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 강력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압박하는 프레스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또 어떻게 해? 굴복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라 했냐면, 일본군, 야, 10,000명이나 와가지고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핍박이지. 지금 내가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 야, 철수해, 빨리. 그럼 철수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일본군이라면 철수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지. 그래서 철수해. 일본군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강력하게 요구해봐야 철수 안 하죠. 우린들 맨날 얘기하잖아. 강력하게 요구. 뭐 강력하게 요구해봐야 일본군들 철수 안 하면 끝이지 뭐. 그래서 일본군은 뭐 이제는 뭐 맘 놓고 왔기 때문에 지금 서울을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청나라는 지금 중국군대는 저기 충청도에 가 있고. 그래서 일본이 한 그런 내정교육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했던 거예요. 그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일본군의 내정교육 요구에 대해서 규정청이라는 걸 만든 게 6월 11일이거든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군의 요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알아서 개혁할 테니까 좀 제발 좀 가주라. 응? 이거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알았어. 우리가 내정개혁 할게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가줘. 부탁이야. 이 규정청이에요. 완전히 지금 자주적 내정개혁이고 일본이 지금 우리를 완전 코고 잡혔죠? 그 다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일본 군대가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한 겁니다. 우리 법궁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를 일본군이 완전 점령한 거예요. 우리 정부 부처, 행정부처 있죠. 정부 종합청사를 일본군이 완전히 점령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자, 그럼 우리나라의 법적 지위가 뭐예요? 국제적 지위가? 중국 속국이거든요. 근데 중국 속국, 쉽게 얘기하면 중국 식민지 같은 나라인데 반식민지 같은 나라를 일본이 지금 공격했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청나라 나와라 이거야. 야, 싸우자. 그래서 청일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게 6월 23일입니다. 급박하죠. 지금 불과 2주도 안 된 상황 속에서 청일전쟁이 터졌어요.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겠다고 우리가 파병을 요청한 청나라, 그리고 텐진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같이 들어온 일본군. 근데 일본군은 오히려 서울을 점령하면서 청나라에 대한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이게 청일전쟁이고, 그럼 전쟁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 경복궁 점령 상태에서 청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본이 선전한 건 뭐냐면, 이 전쟁은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조선, 즉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전쟁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우리가 독립시켜줄게. 중국한테 지금까지 되게 힘들었지? 너희 조선, 한국, 중국에서부터 독립시켜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가 뭐였냐면, 그 전쟁 결과가 바로 여기다 쓸게요. 1차 가보개혁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가보개혁, 이거를 1차라고 하고요. 그럼 이 1차 가보개혁의 명분은 뭐냐면은, 첫째, 조선의 내정개혁이죠. 조선의 내정개혁, 근대 국가로 나가기 위한 내정개혁이고, 둘째가 독립입니다. 조선의 독립. 이 두 개를 내걸면서 일본이 역할을 해주겠다. 이게 가보개혁이에요. 그래서 가보개혁이 시작됐는데, 그럼 가보개혁이 이제 이룩되는 과정에서 서울이 지금 일본군에 점령당했죠. 근데 지금 전라도는 농민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다스리고 있는 전라도와 서울을 장악한 일본 사이의 대립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전라도 농민군대가 서울로 진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전쟁은 어떤 그 전라도 농민들이 부패한 정부 관료들을 정부군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이제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일본군과 싸우러 간다라는 명분이 이제 생긴 겁니다. 이제 우리 동학은 일본군과 싸우러 간다. 그게 네 번째 시기. 바로 4기 그 공주 우금치 제2차 농민전쟁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주 지역에 가서 일본군 정부군과 우금치 전투에서 격전을 벌인 거예요. 이 공주 우금치 전투는 동학농민운동 제4기로서 그 배경이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것에 대해서 일본군을 서울에서 내몰기 위해 전라도 농민이 서울로 진격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이제 공주죠. 자, 앞에서 보니까 지금 다 동학이라고 하는 운동이 발생했던 지역이 어디예요? 완주, 완산주, 정읍, 고창, 김제, 정읍, 장성, 전주. 자, 어디예요? 다 전라도죠. 전라도 안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동학은 전라도 농민 전쟁인 거예요. 사실은 전라도 농민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서울을 일본군이 점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전쟁은 이제 전라도만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항일 전쟁의 성격을 띠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어디로 갔어요? 공주로 간 거예요. 그 얘기는 공주 지역이 어디? 충청도죠. 드디어 충청도 농민도 합세하게 되었다. 일종의 연합군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농민군과 충청도 농민군대가 합세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양상이 전개된 거죠. 그래서 충청도 농민군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서 공주 지역에서 일본군과 정부 관군과 격전을 벌이게 된 거예요. 이 전투를 공주 우금치 전투라고 합니다. 11월 11일부터 약 엿새 동안 격전이 일어났어요. 8차례 전투 끝에 농민군 8,000명이 전사했습니다. 8,000명이 전사하게 된 계기는 똑같은 전략을 세웠었는데 우리 정부군이 쓰는 그 총과 일본군이 쓰는 총이 달랐는데 일본군은 뭘 썼어요? 기관총을 썼어요. 그러니까 기관총을 쓰고 대포, 야포를 쓰니까 이 장태 같은 걸로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의 전투에서 8,000명이나 목숨을 잃었으니까 엄청난 손실이었죠. 그래서 결국 11월 11일 공주금시 전투에서 완패하면서 동학농민운동 세력들은 이제부터는 쫓기는 신세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엄청난 사상자를 냈고 총대장이었던 전봉준이 12월 초 전북 순창에서 체포가 되어 서울로 압송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잘 써있죠? 그래서 녹두장군 전봉준이 12월 초에 부하의 밀고로 체포가 되면서 다리가 부러진 상태에서 끌려가는 장면이 있죠? 그럼 동학농민운동 세력이 완전히 소멸되고 그 결과 이 가보기역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면서 내각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2차 가보개혁이 시작됐던 겁니다. 이 2차 가보개혁이 11월 21일부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 사이에 있던 게 동학농민운동의 소멸이다. 그럼 이제 일본군이 노리고 있던 소기의 목적 두 가지가 있죠. 한국 내에서의 반일 농민운동을 진압하는 것. 두 번째, 사실상 한국, 조선을 지배하고 있었던 중국 군대를 내보는 것 가운데 일단 둘 다 달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대가 10,000명이나 되는 사단급 규모를 파견하면서 중국 군대를 완전히 완파하고 있고, 둘째, 그나마 있었던 조선 내에 있어서의 항일 백성들, 항일 농민들의 운동을 공주 지역에서 완전히 전멸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일본판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학농민운동의 공주금치 전투에서의 패전과 청일전쟁에서의 일본군의 승리의 여세는 결국 우리나라를 일본이 지배하게 되는 결정적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몇 년이다? 가보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보년으로 우리나라의 이 위세 형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가보년이. 그래서 1894년 가보년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가지고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과 가보개혁을 한꺼번에 공부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면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가보년 개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배경은요, 일단 동학농민운동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습니다. 3대 집회가 교조신문운동 단계에서 시작했으나 정치운동 단계로 넘어지게 된 것은 고부밀란 때문이다. 그래서 정읍 고부죠. 그 다음 무장포고문에 이어서 백산봉기문이 있었다. 그래서 고백 순서입니다. 고백. 그래서 농민운동은 고백,
뭔가 고백을 하러 가요. 그죠? 그래서 황이지만 앞에 정읍과 장성입니다. 정읍 황토현 전투,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장 순서예요. 그래서 정읍 황토현 전투, 장성 황룡촌 전투인데 고백할 때는 추리닝 입고 가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정장 입고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 정장 순서입니다. 어디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도청 소재지쯤 되는 제일 큰 도시에서 좋은 레스토랑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전주입니다. 그래서 전주까지. 그래서 순서대로 가면 고백, 정장, 전주입니다. 그래서 전주성을 입성한 것까지가 일단 기본 개념이 되고, 이때 농민들이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게 장태라는 어떤 무기라기보다 방어 도구로 인해서 승리를 거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주 화약을 통해서 패전개혁안 12조를 달성하였는데, 패전개혁안 12조는 12개 중에서 꼭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 원래 우리 조선은 과부가 재혼을 못하게 돼 있었죠. 근데 농민들은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 라고 했고, 노비제도를 폐지하라 했고, 또 끝으로 가장 중요한 토지의 평균 분작을 요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토지 개혁을 요구한 것이죠. 토지가 없는 농민들한테는 지주 땅을 뺏어서 농민들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정부는 그러마라고 했고, 그 패전개혁안의 결과 집강소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집강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동학이라는 종교의 농민 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간부가 바로 집강입니다. 그래서 집강이 다스리는 곳이 집강소였고, 이게 전라도 55개 군 가운데에서 53개 군에 설치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 거의 전라도 거의 96%죠. 거의 98%인가? 거의 100%에 가까운 전라도 지역의 여러 군에 농민자치기구인 집강소가 설치가 된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인민위원회가 설치된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민지도자 집강이 이런 여러 가지 정부와 합의한 12개 조를 이런 그 다스리고 운영하는 집강이라는 거를 운영하기도 했다. 집강소. 그래서 전주 화약식이에요. 그런데 전주 화약은 진짜가 아니었죠. 누가? 청일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청일 순서예요. 첫 번째 청일 파병이죠. 5월 5일과 5월 6일 날. 두 번째 청일은 교정청 설치와 일본군의 경복궁 장악입니다. 이게 6월 21일까지의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본격적인 청일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화약 전에 이미 청일 파병이 됐고, 전주화약 이후에는 청일이 설치가 되죠. 교정청이 그것이고,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것이 두 번째 청일이고, 세 번째 청일이야말로 진짜 청일 전쟁이다. 그래서 6월 23일 청일 전쟁. 그래서 6월 23일인 건 넘버 2, 넘버 3끼리의 싸움이에요. 넘버 2, 한중일, 중국. 넘버 3, 일본. 그래서 6월 23일 청일 전쟁 발발. 전쟁 발발하니까 이제 가보개혁이 시작되거든요. 이게 6월 25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음력 6월 25일이에요. 그래서 6월 20일 가보개혁. 경복궁이 일본군에 점령당하고 서울이 일본군 만 명이 파병된 일본군에게 장악당하자 드디어 전라도 농민군이 북상하기 시작한다. 북상하면서 충청도 농민군과 합세했거든요. 이걸 뭐라 하냐면 전라도 농민군은 남쪽이죠. 전라남도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남접. 충청도는 북쪽이죠. 그래서 충청북도 이렇게 해서 남접과 북접의 연합군이 결성되었고, 남북 연합군이 공주 우금치에서 전투를 펼쳤다. 그래서 남북 전투가 바로 우금치 전투인데, 우금치 전투가 11월 11일이에요. 엿새 동안. 못 외우겠거든. 우금치를 시금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금치. 그 시금치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1월 11일. 그래서 시금치 전투. 11월 11일. 그래서 11월 11일, 음력 11월 11일 시금치 전투에서 농민 군대가 일본군 관군 연합군에 완전히 완패. 끝. 전복률 12월 초 순창에서 체포 압송. 여기까지 해서 끝나게 되었다. 농민군 진압 직후에 일본 군대가 본격적인 가보개혁을 더 추진하게 되더라.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으로 망명했던 박영효가 우리 정부의 친일 내각의 앞잡이가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내각은 2명이 있는데, 1차 내각은 1명, 1이니까 김홍집, 2차 내각은 2명인데 2이니까 김홍집, 박영효입니다. 그래서 김홍집, 박영효가 2차 내각의 친일 내각의 앞잡이가 돼서 들어와서 추진했던 게 2차 가보개혁이더라. 이때는 지금 위에 보시니까 청일전쟁 전개 중 이렇게 써놨죠. 청일전쟁은 큰 전투가 3번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전투 중에 충청남도에서 있었던 전투 중에 그 성환 전투라고 있어요. 성환 전투에서 청나라의 예기를 꺾었고, 두 번째 평양 전투에서 청나라의 본대를 격파했으며,
세 번째가 아산 풍도 해상 앞바다에서 청나라가 증파해오는 청나라 육군 3,000명을 고승호라는 해군 함정을 격침시키면서 싸워보지도 못한 청나라 병사 3,000명이 서해에서 수장됩니다. 그래서 성환전투, 평양전투, 풍도전투 등이 있는데 이 전투에서 모두 일본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청나라 군대가 완전히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에서는 청나라가 완전히 완패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성환, 평양, 풍도전투, 풍도해상전이거든요. 풍도해전에서 졌고 청일전쟁에서 지면서 청나라는 완전히 꺾입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계기가 청일전쟁 패전이에요. 패전. 어쨌든 청나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본 군대에게 완전히 박살나게 된 게 94년 가보년입니다. 그래서 일본 군대가 이 아시아에서의 그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패자가 된 게 바로 이 동학 농민운동을 진압하고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 대일본 제국으로 발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삼예 교조신혼운동 이후 고백, 정장, 전주 화야, 그 다음 그 사이에 청일이고 청일전쟁 결과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 사이에 공주, 우금치 전투는 몇 월 며칠? 우금치니까 11월 11일 해서 시금치 전투. 그래서 11월 11일 날 결국 우금치 전투가 실패하면서 2차 내각이 발족하게 되더라.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그 95페이지에 제가 써놓았죠. 다음 시간에는 가보개혁 1차, 2차 구분하기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96페이지가 이제 가보개혁 아닙니까? 그래서 가보개혁 1차 때 이루어진 조치와 가보개혁 2차 때 이루어진 조치에 대해서 제가 표로 잘 설명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구분하는 문제인데, 이제 요때 이루어진 조치인 거죠? 그래서 이때 뭐가 이루어졌고, 2차 가보개혁 때는 뭐가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다는 거죠. 굳이 얘기하면 여기 개국이라는 연호 사용, 그 다음에 뭐 과부의 개가 허용, 누비제도 폐지. 어디랑 비슷해요? 요거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패전개혁안에서 제시했던 내용 가운데 일부가 수용되어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과부의 개가는 허용해야 하고 누비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일부 인식하고 있는데 이건 없어요. 토지를 농민들에게 줘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무상 분배한다 이런 건 없어요. 알겠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보개혁의 내용은 여기 나온 것처럼 내정개혁 내용이 일부 있고 조선의 독립을 시키겠다는 일본군의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보개혁의 의의를 얘기하려면 일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개혁으로 우리 조선의 근대화 정책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두 번째가 조선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라는 어떤 목적도 있더라. 근데 이게 독립만 시켜줬으면 고마워할 텐데 중국을 내쫓고 그 자리에 새로운 주인으로 일본이 지들이 들어온 거예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때부터. 자, 여기까지가 동학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것은 갑신정변 때 있었던 우정혁신 3.1천하죠. 우정혁신 3.1천하. 그 다음 그 혁신정강한 14조에 있었던 공평내규해호지이죠. 공평내기해야지. 그리고 한러 영텐중 갑신정변. 그 다음에 동학 때에는 어떻게 가요? 고백, 정장, 전주, 화약. 전주 화약. 그 사이에 청일. 그죠? 청일 파병, 교정청 설치. 교정청 설치. 일본군, 경복궁 점령, 청일 전쟁, 가보개혁. 그리고 공주, 우금치 전투. 그죠? 이게 남접, 북접 연합군 결성. 그래서 완패. 그 다음 2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이니까 몇 명? 2명. 김홍직과 박영효. 내가 박영효를 꼭 기억해라. 박영효는 갑신정변 실패한 이후에 망명했다가 돌아온 사람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보개혁 구분하기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